그러면 지금부터 3부 한국의 인권 중심 중재 기술 적용 및 보급에서의 고려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좌장을 맡으신 기선한 당장님께서는 전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2020년 정신건강의 날 국민포장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또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좌장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를 맡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또 6시 이후에 회의가 하나 더 있어서요. 할 수 없이 5시 45분에 토론은 종료하고 그다음에 회사 하시고 5시 50분까지는 좀 맞춰야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의 들어온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여쭤봐서 한번 돌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오늘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의 질문을 좀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거나 지금 토론 과정에서 좀 해결이 되시면 나중에 꼭 필요한 질문자들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몇 가지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나 강사 양성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 있어서 공통 질문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현실적 제약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강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오픈 다이alo그가 완전히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기 개입을 잘하면 지역사회 수준에서 위기 개입을 잘하면 증상도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치유인자가 있을 텐데 아까 조용혁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 뭐 멘탈라이제이션, 공감, 그다음에 서로 간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픈 다이alo그가 어떤 치료적인 인자가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먼저 좀 질문을 김성수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훅 들어와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요. 정신증의 고통 내지는 고통의 핵심은 소외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정신분석가가 계세요. 이제 소외라는 개념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고립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일리어네이션이라는 개념인데, 그 애초에 에일리어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마르크스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노동자가 내 재화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더 가난해지고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로부터 소외되는 거. 그런데 이 정신증을 겪고 경험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통은 스스로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감정 자체를 잘 관계 안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걸 증상으로 표현하시게 되는 걸로부터 소외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 안에서 이거를 잘 좀 다루고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관계가 더 끊어지고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사회로부터 더 좀 이렇게 배척되고
하면서 이 소외가 강화된다라는 거가 이 정신증 고통의 본질이다. 이런 좀 힘든 경험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주변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관계가 다시 이렇게 재생성되고 관계가 더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정신증으로부터 회복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오픈 다이얼로그뿐만이 아니라 이 격한 정서들을 인간적으로 다루어 돌보는 비강압 치료도 마찬가지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좀 소외 내지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동료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거가 제일 좀 중요한 치유인자가 아닌가 하고 저는 의사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은 좀 어려웠는데 답변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상황에서 당사자분들이 병식이 없는 경우에 치료 거부하고 본인은 병식이 없으시니까 이제 치료에 대한 거부, 입원에 대한 불인정 이런 것을 하고 계실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이제 극도로 입원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치료도 거부하고 못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왼쪽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정성권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해 주십시오. 소외된 당사자를 다시 세상이랑 잇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인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은병원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이런 지경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죠. 요즘은 그래도 이은병원에 가면 이런 걸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 낫긴 한데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때 극렬한 저항감에 대해서 제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시간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뭔가 방금 얘기한 그런 요소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급성기에 있는 환자를 다루는 의사로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외출하고 싶은데 과연 외출해도 될까? 너무 답답해하는데 외출 한 번만 하면 입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외출시켜주면 이자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을까? 이 자살 시도하면 어떡하지? 누구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죠. 근데 막상 내보내보면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옵니다. 담배 피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절대 치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까 얘기한 DOTP라는 형태의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초대하는 네트워크의 멤버로 저희들은 변호사, 지역사회 에서 일하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초대했던 사람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변호사를 그 DOTP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당장에 갈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게 되고 같이 나누다 보니 치료에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형태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환자가 결국은 담배도 피우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끌려온 것이 괴로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가족도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환자분이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얘도 많은 고통이 있었구나. 그리고 의사나 거기 참석한 치료자들도 여러 가지 그 환자를 처한 환경 속에서의 상호 간의 관계성을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이게 치료 프로그램인지라 그래도 어떻게 좀
치료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도 어떤 목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치료적 작업은 전혀 없는 건지 그냥 내러티브하게 얘기만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공감하면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영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기선한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치료법의 치료제의 모드 오브 액션이 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픈 다이얼로그 하면은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뭔가 되는 거면은 모드 오브 액션이 그냥 들어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추상적인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것을 좀 왜곡이 있거나 조금 일부만 차용하더라도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PPT에서 얘기했던 2024년 8월에 스페인에서 나온 정신화 이 치료가 왜 특별히 정신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이 논문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정신화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알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예측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예측했던 나의 마음의 간격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정신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오더, 명령하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무언가를 예측하려고 있는 기관이다예요. 즉, 우리는 병적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에서 병적인 상황을 그냥 선택해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고 나의 세계에서는 망상적인 얘기들이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갭을 우리는 줄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내가 그 정신병적 세계로 도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에게 얘기했던 내가 광기로 도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인만의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와 베이지안 이제 통계 원리에 의한 확률성에 근거해서 최대한 확률, 내가 예측하는 확률의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간은 갈 때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걸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픈 다이얼로그, 그리고 회복 퇴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조 완화 기법이나 자기가 이미 겪어본 동료 지원가들에 의한 지원 의사 결정 제도,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내가 예측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줄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듈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내가 예측했던 것들이 진짜네? 아니네? 아니었으면 그거를 무척이나 부드럽고 따뜻한 환경에서 교정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뇌에서는 상당히 예측 오류를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분열 그리고 의심 자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아니면은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파라노이드해진다고 합니다. 뭔가를 다 의심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병 자체가 그래요.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들도 자신의 죄책감이나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이제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방어하는 쪽으로 이제 심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따뜻하지 않은 이러한 사회 환경 분위기는 종사자들조차도 무척이나 의심하고 서로를 좀 이렇게 좀 나를 세우게끔 만드는데요. 이런 작업이 풀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많은 문헌에서 젠틀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자기 고백. 이런 것들이 오픈 다이얼로그의 대화주의, 그리고 그것을 차용한 WHO 퀄리티 라이츠 회복 퇴원 계획 수립, 그리고 그 고조 완화 기법에서도요, 도수로 억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살과 살을 맞대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안전하고 뭐하고 당신이 예측했던 거랑 다를 수 있고 그걸 웜하게 얘기해 주고 자기가 직접 겪었던 상처 입은 치료자들은 얼마나 그게 더 강력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젠틀 셀프 디스클로저 같은 것들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또 이론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뜬구름을 잡느냐? 정신증은요, 아까 고립과 소외 얘기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잃는 병이 정신병이에요. 자의식 과잉이라고요. 왜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이 그렇게 내가 중요해서 나를 이렇게 찾아옵니까? FBI가 뭐 그렇게 내가 중요해서 나한테 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의 뷰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집착하고 집중할수록 나를 잃어버리고 고립이 되는 게 정신병인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와야 돼요. 그건 혼자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직군들과 우리의 따뜻한 이 애드보케이트, 옹호자들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것을 회복할 건데요. 그게 바로 자기감의 회복입니다. sense of self, 나 스스로 나답게 느끼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요, 대화주의적인 기본, 인간다움에 대한 기본, 이게 아니면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오픈 다이얼로그나 인권을 치료의 성과, 치료의 하나의 요소로 가져오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무브먼트가 유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길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 손 드셨어요? 네, 1분 내로 좀 보강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오픈 다이얼로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1대1 상담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게 뭐냐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정돼 가지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정감도 있고 그 당사자의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고 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치료 방법이라든지 혹은 입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공동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이제 어떤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은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강력하게 느꼈다는 것은 이 네트워크 미팅의 힘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미팅은 언제까지냐? 그 더 이상 그 대화는 영원히 계속되는 대화이고 그 대화가 종료되는 시점은 네트워크 미팅의 멤버들이 모두가 다 더 이상은 대화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개인적인 변화의 여러 가지 과정, 치료적인 인자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이게 이제 1대1 과정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여러 가지 관계를 거쳐서 좋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조용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도 이게 치료적 모임이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치료자의 역할은 뭘까요? 하고 제가 여쭤볼 테니까 짧게 짧게 핵심적인 내용 치료자의 역할은 뭘까? 그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이 역할에 대한 답변은 저보다는 김성수 선생님이 더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픈 다이얼로그 팀이 같이 가거든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 같이 가기도 하고 동료 지원과 같이 가기도 하고 가족 여러분들이랑 같이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두는 거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서로 대화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만 신경 써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가족분들이 그 가족 고유의 방식으로 서로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이 없는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많이 놀라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진 않더라도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 희망은 없더라도 이 상황을 견디는 힘 자체가 같이 육성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당사자로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먼저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씩은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핵심적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노재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WHO의 사람 중심, 인권 기반, 회복 지향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좀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뭐 전공의 교육이라든지 혹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교육이라든지 우리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좀 저변이 확대되고 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아마 이제 철학적으로는 아마 이제 의학 그 자체의 아마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어떤 거 다학제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에서는 아마 의학 그냥 교육 그 자체에 아마 기본적인 그 태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과 의사를 갖다 교육하거나 아니면 뭐 정신과의 그 전문 요원들을 갖다 교육하거나 또 뭐 저희 뭐 전공의를 갖다 교육하거나 이러는 데는 꼭 다 도입돼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런 거 정신들은 다 여기 있는데 뭐 이걸 갖다 이제 퀄리티 라이트라든가 뭐 이렇게 구체화된 것들이 좀 더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건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한 교수님, 이유한 진료부장님이시죠? 예, 이렇게 이번에 저기 정신사회재활협회 협회장이 되셨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강의해 주신 내용이 가장 실용적이고 특히 최근에 이 격리 강박 문제도 많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제 가장 보급되어야 될 시급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보니까 혼자 다 다니셨더라고요, 교육하시러.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강사 양성이나 보급이 굉장히 절실해 보인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강사 양성, 교육, 보급 이쪽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앞부분 했었던 말씀에 대해서 좀 그 저는 그 OD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비강압 치료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자연적인 회복의 힘들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돕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돕지만 그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도와줘야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과정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과정들임을 많이 느끼는 건 아닐까? 상처를 냅두면 치유가 될 텐데 괜히 소독한다고 알코올 넣고 뭐 어떤 때 안 좋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비유를 좀 들었었어요. 우리 이 병원이라는 공간들이 아주 멋진 크루즈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오세요, 좀 멋진 크루즈선에 오세요 하고 다 초대해가지고 멋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분들이 결코 우리 크루즈선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치료가 뭘까? 아주 작은 배가 있는데 난파선 같은 작은 배인데 막 폭풍에 휘말리고 있을 때 우리 치료자들이 헤엄치고 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야, 너 이건 이렇게 다루는 거야. 이 부분은 좀 이걸 좀 나침판에 이렇게 보는 거야. 너는 이렇게 젓는 거고 도수는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과정들이 치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OD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봤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치료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강압 치료, 비강압 치료를 좀 넘어가자면 결국은 그것들을 하고 싶은데 가장 못할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상황이 좀 안전의 상황, 두려움 속에 직면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도 폭력으로 대응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회복의 힘, 결국 비강압도 그러거든요. 환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온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믿는 거야. 내가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말 하면서 네 안에 있는 스스로 회복력을 믿어. 이것을 전달하고 환자 스스로 진정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 못 드려서 잠깐 드렸던 것이고요. 양성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택도 없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계속 주로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양성자라는 것을 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특별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그겁니다. 이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돼요.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기관에서 병원마다 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실베니아의 거기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전문 기관을 초빙을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좀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원내에 교육팀이 있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돈이고 병원장이나 리더십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양성 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해도 결국은 정착이 안 되더라. 정착하려면 병원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국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윤나비 부장님도 와 계시니까 좀 이런 쪽의 교육을 좀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 회복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또 이런 비강압 치료에 대한 교육 다 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경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절차 보조를 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아직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분들은 보호 의무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 제도는 너무나 부담이 많다는 말씀이 많고요. 그래서 입퇴원 제도도 좀 바꿔야 되겠고, 또 그런 당사자의 어떤 권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영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이 멘탈 캐패시티 액트 이런 걸 만들어서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법에 그냥 조금 나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법이 좀 아직 좀 완비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의 법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의 우리가 절차 보조를 그래도 어떻게 좀 끌고 나가야 될지,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동료 지원가가 이런 지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지, 그 두 가지. 예. 법 자체가 아직 미비한데 어떻게 절차 보조를 잘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차 보조는 동료 지원가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합당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은 그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감사하게도 작년 12월에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절차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담겼고, 그게 2026년 시행 예정이어서 아마 그 이전까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법적 기반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여건들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법적인 기반만으로 세상이 바뀌거나 뭐가 확산되지는 결국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에서 당사자와 가족과 치료진들이 이 절차조력 서비스가 정말 보다 좋은 치료에 이게 도움이 되고, 또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리의 또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실질적인 확산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경험치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 참 생각보다 그 허들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영국의 이마에서는요, 비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시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 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모든 비자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것, 이게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번의 좀 경험치들이 현장에서 좀 그래도 이 접근성을 가지고 실현돼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 조력 서비스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한국적인 경험치들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법은 개정이 됐는데 또 이제 세부적인 뭐 예를 들면은 그 절차에 대한 거나 뭐 위탁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시행 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 시행 규칙 마련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업단이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신 절차 조력인의 이제 자격이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일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절차 조력인의 역량에 대해서도 또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셔서요. 지금 시범 사업에서는 그 자격을 굉장히 다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은 저는 넓히되 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성 과정이나 교육의 과정들이 지금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 이제 기본 교육이나 양성 과정에 대한 것이 좀 담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동료 지원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절차 조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고 동료 지원가인데, 그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동료 지원가의 역할로만 저는 또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업 인력 구성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와 당사자가 같이 팀으로 인력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예를 들면 프렌즈 같은 경우도 당사자이지만 절차 조력인을 지금 5년째 하면서 전문가하고 역할 구분이 없거든요. 공통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당사자로서 더 강점들을 발휘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료 지원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력이다. 그렇지만 동료 지원으로만 그 역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정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신공 교수님이 마지막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는 것이 도입이 될 때 항상 사람들은 저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저항하게 되는데, 사람을 좀 바꾸려면 뭐 보상을 충분히 해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서 좀 이해를 높이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공유해서 모티베이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이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임상 현장에서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하는 전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았더라면 저는 다른 곳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요, 오픈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하려고 해서 문제고, 또 우리의 사회 구조가 대화를 허용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계적인 질서라든지 혹은 어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관념의 차이라든지 그것을 굳게 닫아 걸고 나와 다른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한,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오픈 다이얼로기 정신처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화주의적 방법론처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굳건한 신념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변화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그런 대화가 결국에는 큰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도 바뀌고 제도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혹은 그런 생각,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열정 피해만 갖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법적 제도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노재성 교수님께,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것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떤 법적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마 의료 수준에서는 뭐 수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게 이제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것 이제 자체 이제 개념이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 인정이 된다고 하면 뭐 그것을 갖다가 보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좀 말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니까 그나마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숫가나 이런 식으로 좀 그 반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확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 숫가가 좀 뒷받침을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플로어에 있는 분들께 기회를 드릴 텐데 먼저 기회 드리기 전에 그 1992년에 정신보건연구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신보건을 계속 하다가 지금 약간 놀고 있는 그 이영문 전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 와서 다시 또 보게 된 게 너무 반갑고요. 원래 이영훈 국장님이나 이렇게 좀 책임 있는 현재 정부 관료들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보고 내가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치료적 공동체라고 하는 90년대 개념들, 80년대 말에 이런 개념들이 한 단계 더 좀 더 구체적인 과학적 툴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의학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섬처럼 떠 있는 것이었고요. 인문학적 담론을 의학에다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그거에서 임상의학의 성립에서 정신의학이 겨우 성존을 했죠. 경찰 국가의 일을 대신하면서.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당시로서 봐서는 해괴망측한 정신치료를 만들어서 그래도 살아남았죠. 근데 이걸 스스로 정신과에서 다 부쉈단 말이에요. 인문학적 담론을 그나마 남아있던 거 다 없앴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것이 이제 치료 공동체의 명명을 하다가 인권에 대한 시대를 맞아서 인권으로 그것도 우리 자의가 아닌 이 법자를 만들고 인권 운동하시는 주로 법조계 중심이었죠. 이런 그 CRPD와 같은 이게 국제 조약입니다. CRPD는 어떤 인권 차원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국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한국의 법조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세련된 형태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인권, 공동체, 치료는 뭐 쓰니까 인문학적 담론으로만 보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김신거 교수 이야기했는데 윤리, 굉장히 잘못된 번역 중에 대표적인 거죠. 윤리, 도덕, 그리고 대화. 이와 같은 모든 인문학적인 영역에 있는 컨셉 자체를 어떻게 이거를 의학은 과학이 아니죠. 통계 과학인 의학에다가 접목시킬 거냐. 지금 이 담론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야 뭐 나무날 데 없이 좋죠. 그리고 다 해본 사람들이면 다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과연 의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이냐. 지금 보면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6명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PhD 두 사람이 앉아 있고 근데 여기도 이제 컨슈머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청회 뭐 연구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그건 없습니다만 한번 제 답변 끝난 다음에 오픈 다이얼로그 참가하셨던 분들의 느낌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뭐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방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더 이거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QR이나 오픈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는 병원 환경도 조성이 안 돼 있고
커뮤니티 수가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하냐 이거죠. 근데 내용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어드밴스된 형태란 말이에요. 거의 현상학 공부해야 되고요. 정신분석 다시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윤리, 인권, 이런 메타 사이콜로지에 해당되는 많은 영역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이 수가라는 제도 하나에다 담겠다는 이런 얄팍한 방법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담론 수준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그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쉽게 보험 수가로 가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좀 더 해보고, 왜냐하면은 여기는 특수 집단이에요. 제가 밥을 다 먹었던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이게. 92년도부터 내가 밥을 먹었던 사람들, 내가 밥을 안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밥 다 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형태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공부를 졸라게 해가지고 이걸 접목시킨 거란 말이죠. 그 연구비를 딸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기관장, 정은영 국장 둘이 굉장히 그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두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서 이걸 접목을 시키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오는 거라고 이게. 연구비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게 접목이 되려면은 다른 데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광주 성균관병원 있으니까 광주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 경상도 제일 말이 안 통한다고 되어 있는 경상도도 한번 해보고, 치료적 인력이 적다고 되어 있는데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을 해보겠다는 그런 방법이면 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이걸 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기 옆집에 가면 어딥니까 저 내카에 가면은 잘려버려요. 치료 효과성을 입증 못하는데 무슨 내카에서 뭐 무슨 수rek을 통과를 시켜요. 오로지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면 이게 통과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CRPD도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데 OECD 국가에서도 주장하는 거에서 계속 한국의 정신과 담론을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는 이미 미래 이슈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지금 다 규격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상담 프로그램만 개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근데 과연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냐, 이게 의문수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저 의사 단체하고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수용을 하는 의사들이 이만큼 와 있는데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 사업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나서 다른 지역의 효과성을 좀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저주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든 여건 속에 너무 연구 잘하신 우리 연구진들에게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정신과가 가장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은 과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완전 신경과학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환자를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는 명제는 다 동의하시니까 계속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수가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정페이만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가족들의 경험, 가족들이 야 이게 너무 좋다, 혹은 당사자들의 경험,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추동이 될 것 같아요. 예, 손 드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생생한 가족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지금 가족의 그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의 치료의 방향, 목표, 입장 이런 것들을 좀 환자를 존중하면서 얘기를 잘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자는 게 오늘의 그런 오픈 다이얼로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환자 입장,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간에 이해해 줄 수 있는 병원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손 드신 분이 있는데 충분히 들어보고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료 지원가, 동료 지원가, 그리고 절차 보조.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절차 조력 지원단의 전신인 절차보조사업단, 경기도 절차보조사업단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만 5년간 절차 조력인으로, 당사자 절차 조력인으로 근무한 김희정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제 의사를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함께 의논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우선 제가 생각을 정리한 길지 않은 글을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 조력 지원 사업에 바란다. 절차 보조 사업이 법제화가 된 지금 우리는 절차 조력인 중 당사자 직원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 보조 사업단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사자를 위해 당사자가 조력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에 관련 단체와 정부 기관의 동의가 이루어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당사자 직원인 동료 지원가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직군의 직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연골을 빼내고 인공관절을 끼우는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 동료 지원가가 역량을 키우고 절차 조력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동시에 역량 있는 동료 지원가가 조직 내에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조직도 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 절차 조력 지원단의 인력 구성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지난 6년간 절차 조력 지원단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준 동료 지원가들의 위상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역량 있는 동료 지원가가 조직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 말은 앞으로도 동료 지원가가 절차 조력인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함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절차 조력 지원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료 지원과 동료 지원가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 조력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당사자의 법적 권리 절차 지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동료 지원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절차 조력 지원 사업 안에서 당사자의 법적 권리 절차 지원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나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 지원인 동료 지원과 동료 지원가라는 용어는 그 역할에 비해 점점 숨고 있다. 해마다 배출되어 나오는 동료 지원가들이 희망과 의욕을 갖고 절차 조력 지원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료 지원과 동료 지원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 그리고 법제화된 절차 조력 지원 사업의 동력은 동료 지원과 동료 지원가에게서 가장 크게 나올 것이다. 절차 보조, 즉 절차 조력 지원에서 높은 정신과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동료 지원가이고 동료 지원의 힘이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왜 동료 지원가와 동료 지원가가 숨고 있느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절차보조 사업단에서 근무할 적에 절차보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차보조의 정의라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다른 지원과 함께 동료 지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성돼 나온 절차 조력 지원단의 절차 보조 사업에서 만든 거죠. 그 후에 나왔으니까 절차 보조 사업에서 만든 매뉴얼에는 동료 지원 대신 정서적 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 지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 지원이라고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담 지원은 동료 지원으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취지처럼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다음 프렌즈 절차보조 사업단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뉴얼에 대한 PDF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이 있습니다. 리플렛에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당사자 절차 조력인이 함께 지원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동료 지원가와 동료 지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매뉴얼에 한 군데 동료 지원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례가 한 서너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누구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하는 그 예가 나오면서 그때 동료 지원을 했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 부분의 매뉴얼에서는 동료 지원가와 동료 서비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왜 외부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절차 조력 사업이 계속 얘기가 되고 동료 지원과 동료 지원 서비스가 얘기가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단장으로서 그동안 당사자나 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잘 들어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오픈 다이alogue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생한 말씀들을 좀 더 많이 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일단 가족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도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 지원에 대해서는 하경희 교수님께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7년인가요? 정신사회 재활협회 생기면서 가족교육했을 때 막 가족분들이 막 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세월이 바뀌어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조순덕 회장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했고 좋은 방안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최고의 어떤 애로는
지금 병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환자가 발병이 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까지 최고의 고비입니다. 병원을 모시고 가야만 오픈 다이로그를 하든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금방 아까 제가 좋은 말씀들 들어보니까 다각제 전문가 선생님들 쫙 해서 그 아픈 환자 발병되는데도 신고를 하면 정신건 센터라든지 어디 신고하는 기관이 있으면 이게 우리 환자가 지금 우리 가족이 이런 아픈 증상이 나타났어요. 전화 한 통만 하면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팀들이 나와서 가정 방문을 해서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는 방향.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가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이 최고 애로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요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들기 때문에 안 좋는데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손짓 발짓하고 이 산청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그걸 제가 아침에도 병원에 가서 잠깐이라도 이분을 치료하자 그러면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라도 내가 다니는 수십 년 동안 치료받던 그 병원에서라도 가정 방문을 해주는 어떤 제도가 생긴다면 얼마나 수월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 동료 지원에 대해서 하경희 교수님이 답변하시기로 했잖아요. 그거 들으시고 말씀하십시오. 주신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국에서 절차 조력이 갖는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도 전 동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동료 지원의 의미를 좀 예를 들면 좀 축소하거나 이런 의도라면 그거는 충분히 정당한 의견이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기 또 절차 조력단에서 또 와 계셔서 저보다는 또 동료 지원 절차 조력에서의 동료 지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혹시 우리 파도선의 또 이정환 대표님이나 또 이렇게 더 대답을 잘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를 근데 좀 구체적인 드려도 될까요? 내용까지 다 이렇게 네.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실 내용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대 인문사회의학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계속 연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질문을 바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심리 사회적 어떤 장애인을 치료하는 어떤 이 문제가 사실은 1차적으로 당사자, 보호자, 그리고 종사자한테 너무 맡겨져 여기에서만 계속 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더 큰 관점에서 아까 저는 그 노재성 교수님이나 이영문 선생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조금 떨리는데 한국의 어떤 정신의료계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규제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같이 들어주고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수가 문제나 돈만 던져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규제나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저분이 병원 연결 문제 말씀하셨고 여기는 이제 그 아드님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정부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협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드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는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가족분들 중에 오픈 다이얼로그 경험하신 분이나 혹은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세희라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듣고 이제 나오신 교수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다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국한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선이 보였습니다. QR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나오는 것은 병원에서의 에피소드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는 획일적으로 무언가 답을 구하는 전 모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시대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리치적인 그 우리가 직접 가서 치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제 OD를 하든 뭔가 이제 응급 대응을 하든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입원을 권유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좀 미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찾아가는 그런 이제 치료자 그리고 동료 지원가와 어떻게 의사가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협업적으로 갈 수 있는 당사자와 의사와 가족들이 어떻게 협업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정신화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저는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가족의 얘기든 당사자의 얘기든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을 짓누르면서 얘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고통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있고 이 사람의 고통이 있는데 누군가를 짓누르면서 한쪽만 편해지길 바라는 그런 시선이 저에겐 되게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자기 경험이나 궁금하신 내용이나 손 들고 여기. 네, 안녕하세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당사자단체 펭귄의 날갯짓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저는 기선한 교수님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진료실에 계시는 교수님에게 지금도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루 아마 휴가신가 뭐 그래서 선생님께 진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약물 치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가 사실 소비자라고 할까요? 혹은 환자에게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굉장히 좋고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과연 소비자들 혹은 환자들에게 선택지가 맞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 외에게는 저희가 접근할 수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행을 해보셨을 때 오픈 다이얼로그를 시행하기 전과 후에 병원의 비용 부담이 더 커졌는지 적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저는 가치에 소비하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나 환자나 가족들도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우리 가족, 나 혹은 당사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거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혹은 병원에서 그 비용이 더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선택지가 있고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어도 비용이 높아져도 괜찮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여쭤보고요.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도 오픈 다이얼로그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혹시 시행을 해도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행 외래 진료에서는 뭐 좀 한계가 있다는 거를 뭐 방어적이나마 말씀드리면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병원에 도움이 되시는지
그다음에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지금 쉼터에서 적용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정성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생각은 굉장히 좋으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이 더 드느냐? 엄청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비용이라는 건 이제 기회 비용이거든요. 이제 의사가 시간을 쓰면 돈으로 환산해 주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2시간을 DOTP를 하고 나면 네, 2시간 동안 의사가 일을 안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빠져나가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희 팀들이 DOTP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적어도 4명, 간호사, 예술치료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들어와서 2시간을 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되는 바가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내가 2시간 시급을 받으면 얼만큼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비용이 발생하지만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걸 그냥 다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하는 오픈 다이얼로그는 반드시 여러 지금 요구들이 있습니다. 아웃리치에서 나와달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구들이 있고 선생님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지역에서 어떻게 소화될 건가에 관한 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중간 단계로 지역의 욕구를 좀 맞춰주는 적극적인 시범 사업을 조금 더 확산해서 해서 입소문이 나게끔 하면 어떨까 싶고요. 예, 저기 이영문 원장님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펭귄, 네, 펭귄의 그 전에 한번 본 것 맞죠? 수원에 있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아까 이걸 치료자, 사실 오픈 다이얼로그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치료자와 수혜자의 어떤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젊은 그룹일수록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요. 저만 해도 60대 이상들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라서 오히려 30대나 지금의 그게 더 맞을 거로 같고, 비용 문제는 비용을 생각하지 마세요. 효과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가를 설득을 할 때는 정성원 원장님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드는 거예요.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고 인권 중심적으로 가면은 10년 전에 13년 전에 저 이은명의 병원 문을 열 때 내가 하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인권 중심으로 가면은 생명력이 있을 거다. 돈은 많이 벌어도 망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권 마케팅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망하지는 않았지만 돈은 못 벌고 있죠.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걸 당장 하면은 오픈 다이얼로그나 QR은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사람들이 재발을 하지 않고 커뮤니티 리빙을 더 좋게 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 그것이 바로 코스트 베니핏 연구를 해보면은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 말만 듣고 가실까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입원이 줄고 당사자 참여가 늘고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는 우리 파도선에 저러신 분들, 우리 펭귄에 이르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료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담론을 내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고 가면은 정신장애인의 비용을 더 줄이고 그 사람들한테 지역사회로 돌려준다는 관점으로
저 보험공단을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뜻이에요. 보호자들 비용도 절감되니까 보호자들 감정적인 것도 줄어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좌장의 권한으로 이제 끊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 좀 정리해 주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오늘 이 연구 사업 그 연구 개발 사업이죠. 연구 개발 사업의 공청회는 이제 와서 좀 듣고 같이 이 중간 결과 보고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내용들도 지금 저희 또 정책적으로 이제 듣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저 오전에는 한 세션 가서 제가 궁금했던 그 WHO QR에 그 이번 회복 퇴원 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공청회 관련돼서는 왜 WHO는 WHO QR을 이렇게 2013년 뭐 이럴 때 그런 이름으로 제안했고, 그게 이제 2019년에 가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가이던스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까? 역시 정신건강 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인권 중심으로 인권 기반으로 갈 거냐. 근데 제가 좀 그런 문제의식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WHO 역시 UN CRPD도 얘기를 하지만은 인권 기반의 이런 그 인권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이 맥을 닫는 것은 역시 그 정신장애인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과제는 인권 중심 중재 기술 개발로 갔지만은 저는 인권 중심의 회복 기술을 개발하는 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복은 사실은 당사자 후 회복이기도 하고 가족 후 회복이기도 합니다.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지만은 성하진 않죠. 여러 마음이 있고, 실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저도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하나 오늘 공청회 자리에 맞춰서는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저걸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과정에서는 중재 기술이라는 너무 이렇게 중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주로 많이 이렇게 의료계에서 쓰는 용어고, 당사자나 또 이게 가족이나 또 이 종사자라고 오늘 칭하는 그 그룹들까지 다 망라해서 봤을 때는 저는 생각한데 인권 중심, 인권 기반의 회복 기술을 개발한 사업이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연구가 사실은 언제 시작했냐라고 저 살짝 궁금했는데, 역시 이영문 센터장님이 계시면서 당시 저 전전임 국장인데 좀 무모한 국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5억 2천을 써서 이런 사업을 3개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센터장님의 뜻도 있었겠지만은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도 했고, 이런 연구들을 할 때가 됐다고 봐서 이게 됐다고 보고요. 저는 여전히 그 내용들은 다 이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셨고, 근데 그 중에 또 실천하시는 병원들이고 몇 분 또 이제 손에 꼽거나 아니면 얘기하실 만한 분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소수가 모인 그 그리고 이걸 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십시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신증 환자, 이제 이 정신증 장애인들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죠. 그러니까 지금 급성기로 해서 응급입원이든 급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그래서 초기에 급성기 집중 치료가 병원에서 필요한 분들부터 병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디 표현이죠, 책에서 본 거지만은 엄마 저 아파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환자들 내지는 증상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쉽게 갈 거고, 급성기를 가진 그런 급성기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거냐,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그게 진정이 되면은 고조 흥분을 완화하는 그런 기법을 해서 진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쨌든 여러 다양한 마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더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의 저런 방법들이 환자 회복을 위해서 퇴원 후에 또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회복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이제 더 우리
정신증 장애인 환자들한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는 게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김신곤 교수님 또 강의 되게 인상적으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완쾌 완치란 용어를 쓰죠.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고혈압 당뇨도 신체 질환이고 하지만은 그건 또 관리한다는 얘기도 약물을 통해서든 충분히 평생 관리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신증 환자도 완치한다, 완쾌한다 이런 얘기들을 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한 4년 정도의 주기로 이렇게 증상이 발현하는데 저는 5년 됐는데 없어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또 친구를 봤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정신 건강 쪽이 신체 건강에 비해서 되게 좀 다르고 어려운 분야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만큼 좀 달리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이영문 원장님 제가 자꾸 이제 언급을 하지만은 성급하게 수가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고 저도 수가 얘기를 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병원에서의 그런 그 회복 기술, 인권 기반의 회복 기술로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 퇴원 후에 병원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원 후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병원 내 네트워크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 내 네트워크를 넘어서 또 지역사회까지 연결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노력들이 어떤 정도는 필요하고 확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또 정신과 병원들이 그렇게 할 건 아니죠. 그만한 또 이렇게 뭐랄까 대상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가 또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당사자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전히 그 회복의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공청회 그 연구개발사업의 공청회에서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하나를 또 메모를 하나 더 했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거듭 병원에서의 어떤 이런 그 회복 기술의 실현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게 돼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것들은 수가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자원들 또 그걸 할 수 있는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게 이제 뭐 전달 체계라고도 하고 복지 체계라도 하고 이런 거죠. 최근에 지금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통합 이런 지역에서의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신 장애인도 그런 연장에서 갈 수 있는데 소위 이제 뭐 미등록 장애인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이게 역시 이제 자기의사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다 스펙트럼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획일적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미등록된 상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오늘 되게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결정하고 뭘 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기대하신 분도 있겠죠. 우리 이영문 센터장님 말씀하셔서 저는 뭐 수가에 대한 얘기는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연구 결과 잘 들었고요. 연구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약속은 못 하시지만 충분히 마음의 준비는 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통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감정이 올라온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좌장으로서 권한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언짢은 분이 계셨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를 대표해서 김성수 선생이 1분간 말씀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회사 전에 제가 연구개발 코디네이터로서 말씀해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 조력 사업의 좀 지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든지 또 리커버리 QR 모듈에 있어가지고 내용이 빈약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담론이 풍성하게 되도록 지금 수정 보완을 할 테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경험적 학습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시간인데 오늘 오전에 3개 워크숍이 열렸는데 이 워크숍 전체에 우리 국장님과 정신건강정책과 지금 서기관님, 주무관님 총 4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같이 토론하시고 같이 발제하시고 발표하시면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 현장에서 정말로 생생한 목소리 느끼셨기 때문에 약속은 하시지 않았지만 뭔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설문지를 나눠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공청회에 저희가 피드백으로 보고서에 써야 될 내용입니다.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나중에 저희가 구글 폼으로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연구 기관인 이은병원의 정성공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폐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달려와서 잠깐 밥 먹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달려오시는데 끊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한 이야기 해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담아서 아마 저희들이 이 5종의 그 매뉴얼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실제로 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정책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향후를 좀 기대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아까 이용구 선생님 말씀하시기는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자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팀에서 제안하기로는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를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포함한 그리고 다른 병원들을 다른 지역에 굉장히 그 이질적인 형태의 그 연구 그룹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건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꼭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